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카톡을 보냈는데 읽지도 않아요. 하루, 이틀, 그 사람은 아예 안 봅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무슨 일인가? 혹시 나한테 실망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데 웃긴 건요, SNS는 잘만 해요. 페이스북 밴드 댓글엔 활발하게 살아 있습니다. 나한텐 없는 사람처럼 굴면서 세상과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읽고도 답장이 없죠. 몇 시간 뒤에야 이응, 그마저도 없는 날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에이, 나이 먹고 뭘 이런 걸로 상처야. 근데요, 여러분, 답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겐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 답장 하나에 담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과 왜 그런 사람과는 엮이면 안 되는지 심리학과 실제 사례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건 침묵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경숙 씨는 올해 64입니다. 몇 달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친한 친구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말도 잘 통하고 밥도 같이 먹고 사진도 찍고 마치 예정이 되살아나는 듯 했죠. 모임이 끝날 즈음 영희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연락 자주 하면서 지내자. 경수가 역시 친구가 최고야.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경숙 씨는 조심스럽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날 정말 반가웠어. 영희,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했네. 읽은 표시가 바로 떴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10분, 1시간, 하루, 이틀, 완전한 무응답, 바쁘겠거니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사흘 뒤 우연히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영희 씨가 또 다른 동창들과 만난 사진을 여러 장 올려놨더랍니다. 밝게 웃고 있는 모습, 댓글엔 빠르게 반응도 잘하고 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그냥 확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읽고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저렇게 잘 지내. 경숙 씨는 조용히 카톡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날의 웃음도 추억도 함께 지웠습니다. 읽고도 아무 말 없는 사람, 그건 바빠서가 아닙니다. 말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침묵입니다. 넌 내 시간 속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야. 이걸 조용히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선택적 무시라고 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관계를 선별하고 말을 아끼는 척하며 상대방을 혼자 기다리게 만드는 전략이죠. 하지만 그 기다림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들이댄 걸까? 내가 괜히 먼저 연락했나? 이렇게요. 미국 심리학자 아이젠버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나 무응답 상황은 뇌의 통증 영역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읽고 무시당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거절당한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침묵이 반복될수록 자존감은 무너지고 감정은 애매한 관계에 묶인 채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거절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나쁜 상상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침묵 앞에서 내가 잘못했나? 내가 이상한가?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따뜻한 마음을 전했을 때
그걸 가볍게 넘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늘 넣는 답장, 여러분을 시험하는 겁니다. 민정 씨는 63입니다. 요즘 문화센터에서 취미로 수채화를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알게 된 분 중에 참 편안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에 앉은 은숙 씨, 말도 잘 통하고 집도 근처고 수업 끝나고 같이 밥도 몇 번 먹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민정 씨가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이번 토요일 전시회가 볼 건데 혹시 같이 가실래요? 읽음은 떴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한참 뒤 밤 10시쯤 이렇게 옵니다. 아, 미안해요. 그날 가족 약속 있어서요. 다음에 봐요. 뭔가 이상했지만 넘겼습니다. 며칠 뒤엔 은숙 씨가 먼저 톡을 보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점심 어때요? 그래서 민정 씨가 시간 맞춰보며 답장을 했죠. 그런데 또 답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야 어제 일이 있어서 못 봤어요. 다음에 다시 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항상 내가 먼저, 항상 내가 기다리는 입장, 그리고 늘 은숙 씨의 톡은 늦고 애매하고 결국 만남은 매번 미뤄지고 끝이 납니다. 이런 관계의 핵심은 시간의 주도권입니다. 답장을 늦게 한다는 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를 기다리게 만드는 힘을 이용해 자기 페이스를 강요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 주도권 조절이라 부릅니다. 즉, 답장을 늦게 보내는 사람은 관계를 자기 위주로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은 전혀 몰라도 상대방은 계속 애매한 거리 안에서 헷갈리고 기다리며 마음이 소모되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과 감정 반응을 실험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이 중요한 사람에게 톡을 보낸 뒤 1분 안에 답장 받았을 때, 3시간 뒤에 받았을 때, 하루 뒤에 받았을 때 스트레스 지수와 뇌파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했죠. 결과는 뚜렷했습니다. 답장이 늦을수록 스트레스 수치는 올라갔고 자기 평가 점수는 낮아졌습니다. 특히 상대가 중요한 사람일수록 나에 대한 감정이 식은 걸까? 내가 의미 없는 사람이 된 건가 하는 의심과 불안이 깊어졌습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건 일이 아니라 끝없는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마음을 조금씩 깎아내는 감정 소모입니다. 답장을 늦게 하는 사람, 그건 내가 바쁘다는 뜻이 아니라 넌 지금 당장 응답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반복해서 겪다 보면 자꾸 내가 초조해지고 혼자 의미를 만들고 혼자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 내가 먼저 묻고 늘 내가 기다리고 늘 내가 감정 정리를 해야 하는 관계라면은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무심함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소중합니다. 더는 기다리는 쪽에 익숙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세 번째, 카톡을 아예 안 읽는 사람. 영자 씨는 올해 67입니다. 같은 구청 문화센터에서 함께 바느질 수업을 듣던 미자 씨와 몇 달간 친하게 지냈습니다. 둘이 참 잘 맞았죠. 같이 장도 보고 간단한 반찬도 나눠 먹고 집 근처 카페에서 차도 자주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톡을 보내면 답이 안 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며칠 뒤에야 요즘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게 옵니다. 그러다 또 며칠 후 이번 주에 차 한 잔 어때? 라는 톡을 보냈더니 이번엔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이틀 사흘 읽은 표시조차 없습니다. 영자 씨는 전화라도 해볼까 하다가 괜히 내가 조급한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뒤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고 미자 씨가 다른 친구들과 놀러 간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싸해졌습니다. 나랑은 거리를 두고 싶은 거구나. 근데 그 말은 안 하는구나. 그 후 영자 씨는 연락하지 않았고 미자 씨도 끝내 먼저 연락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유형이 더욱 고약한 이유는 끊진 않아요. 그렇다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읽지 않고 나중에 본다는 말은 사실상 지금은 널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거절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기다리고 더 조심하게 되고 혼자 관계를 이어가려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회피적 분리 전략이라 부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직접 말하긴 불편하니 시간을 끌고 흐리게 만들며 상대가 먼저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영국 UCL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명확하게 거절당한 경우보다 계속 애매하게 끌리는 상태가 사람의 자존감에 더 큰 타격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으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 기다린 시간만큼 더 큰 자책이 따라옵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거절보다 모함에 더 쉽게 무너진다. 왜냐하면 거절은 상처고 모함은 상처와 희망을 동시에 주기 때문이다. 연락을 아예 끊지는 않지만 계속 미루고 피하는 사람, 그건 이미 관계를 서서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침묵은 착한 배려가 아니라 당신에게 떠넘긴 책임입니다. 내가 먼저 끝내는 건 미안하니까 내가 알아서 물러나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읽지 않는 것도 선택이고 답하지 않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그 침묵에 계속 의미를 부여하며 혼자 설명 붙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툭툭 던지는 답장. 관계는 계속되지만 마음은 계속 다칩니다. 정옥 씨는 65세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알게 된 선희 씨와 몇 년째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같이 찬양대도 하고 식사도 몇 번 했고 명절 전엔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딱히 깊진 않아도 마음 가는 관계였죠. 어느 날 정옥 씨가 마음이 허전해서 카톡을 보냅니다. 오늘따라 사람이 왜 이렇게 그리운지 모르겠네. 선희 씨는 잘 지내죠. 그랬더니 30분쯤 뒤에 이응 딱 두 글자, 표정도 감정도 없는 답장. 며칠 뒤에도 지난번에 말한 그 영화 보셨어요? 라고 보냈더니 이번엔 아직 끝. 어떻게 지내는지, 뭐하고 있는지 한마디 묻는 법도 없습니다. 정옥 씨는 점점 내가 말을 거는 이유가 뭐였지? 나 혼자 벽에 대고 얘기하고 있는가 싶어졌습니다. 답장은 옵니다. 그런데 매번 툭툭 던지는 돌멩이 같은 말들,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림창 하나 처리하는 느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끊을 정도로 나쁘진 않은데 계속 할 만큼 따뜻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항상 대답은 짧고 질문은 없고 관심도 없어 보이고 톡 자체가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유형은
상대에게 감정적 공백만 남깁니다. 상대는 헷갈립니다. 이 사람 나랑 계속 지내고 싶은 걸까? 내가 너무 의미를 두는 건가?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깊이 행동이라 부릅니다. 표면적으로 관계는 유지하지만 감정의 교류는 철저히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될수록 내 쪽에서만 감정을 소비하게 되고 관계의 온도는 점점 미지근한 상처가 됩니다. 미국 M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는 정서 없는 문자 메시지가 대화 상대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주는가를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답장 자체는 받았지만 감정 표현 없는 반응이 반복되면 상대는 대화 자체를 거절당한 느낌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외롭고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레바논 시인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에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다. 우리는 그 짧은 말 속에서 상대가 내 마음을 외면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더 서운하고 더 공허해지는 겁니다. 툭툭 던지는 답장, 그건 말은 했다는 책임만 지겠다는 겁니다. 소통이 아니라 처리인 거죠.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계속해도 내 마음만 허전하고 혼자만 안부를 묻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답장은 온다고 다 관심이 아닙니다. 그 안에 마음이 없다면 그건 그냥 배설일 뿐입니다. 더는 건성의 말에 진심을 쏟지 마세요. 그 사람의 짧은 말보다 여러분의 깊은 마음이 훨씬 귀합니다. 5번째,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평생 연락 없는 사람,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순애 씨는 68세입니다. 아주 오래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정자 씨. 같이 직장 다니던 시절부터 결혼, 육아, 퇴직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해왔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연락 안 하면 이 사람은 나한테 연락한 적이 있었나? 순애 씨는 매번 밥 한번 먹자, 잘 지내지, 건강검진 받았다고 했지, 결과는 어때? 늘 먼저 톡을 보냈습니다. 그럼 정자 씨는 괜찮아, 조만간 보자,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할게. 그런 말만 남기고 또 조용해졌죠. 약속을 잡는 것도 먼저 안부를 묻는 것도 항상 순애 씨였습니다. 어느 날 순애 씨는 일부러 먼저 연락을 안 해봤습니다. 이번엔 좀 지켜보자고. 정자 씨가 날 생각하면 언젠가 연락하겠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관계였다는 걸. 사람은요, 그냥 멀어진 관계보다 일방적으로 매달려온 관계에서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관계. 사실은 그 사람에겐 내가 습관처럼 주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단방향 유지라고 합니다.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한쪽만 계속 노력하고 다른 한쪽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구조입니다. 이게 오래되면요. 상대는 점점 더 무심해지고 나는 점점 더 서운해집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을 말할 상대가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아무 문제 없다고 느끼고 있으니까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실험에 따르면 관계 유지 노력의 방향성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상대방의 무관심보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더 큰 정서 소진을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상대의 무반응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내가 왜 이 관계를 혼자 끌어왔지 하는 후회라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루타르코스는 말했습니다. 우정을 이어가려면 두 사람이 노력해야 한다. 한 사람이 계속 손을 내밀면 그건 악수가 아니라 손 내민 채 멈춰 있는 외로움이다. 나라도 연락 안 하면 평생 연락 없을 사람. 그건 친구가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지켜온 관계의 습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아마 당신이 옆에 있어주는 걸 편하고 익숙하게 여겼을 뿐이었는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을 겁니다. 늘 받아왔기에 고마운 줄도 미안한 줄도 몰랐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진 마세요. 그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 당신은 그 안에서도 진심을 지키려 애쓴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관계는 누가 먼저 연락했느냐보다 서로가 자주 떠올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내가 떠오르는 사람, 나를 먼저 찾는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오래 손 내밀어 오셨다면 그 손 이제는 나를 위해 감싸 안아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카톡으로 정말 따뜻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사실 요즘은 직접 얼굴을 자주 보지 않아도 카톡 하나로도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카톡이 생기고 나서 카톡 매너라는 말까지 생긴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보다 더 빠르고 더 날카롭게 그 사람의 본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이니까요. 첫 번째, 늦게 답장해도 반드시 미안해요 한마디가 있는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은 답장을 늦게 하더라도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답이 늦었죠? 미안해요. 지금에서야 봤어요. 기다리게 했네요. 이 짧은 한 줄, 바로 이게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서운했던 건 답장이 늦은 시간이 아니라 그 늦음에 아무 말도 없던 무심함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61세, 예전에 일하던 동료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이틀 뒤에야 답장이 왔죠. 하지만 그 톡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은정 씨, 답이 너무 늦었죠. 그새 바빴네요. 정말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서운함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내 마음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아직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한 건 긴 말도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딱 그 한 줄, 미안해요.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관계 만족은 응답의 속도보다 응답의 진정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답장이 늦을 수는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바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늦음을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관계의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독일 철학자 게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 한마디는 1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신뢰를 만든다. 늦게 답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늦음까지 마음으로 감싸주는 사람은 정말 귀합니다. 두 번째, 내 말에 반응해주는 사람은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카톡으로 나눈 대화 속에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는지가 드러납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은요, 내가 보낸 말에 제대로 반응해 줍니다. 내용을 건너뛰지 않고 그 안에서 공감하거나 웃고 대묻고
감정을 나누려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병원 다녀왔어요라는 말에 병원 어디 안 좋으셨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하, 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죠. 바로 여기서 대화인지 벽인지가 갈립니다. 선미 씨는 62세입니다. 최근에 무릎이 안 좋아 병원에 다녀왔는데 문득 생각난 친구가 있어 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무릎 주사 맞고 왔어. 괜히 나이 들었다는 생각이 드네. 그러자 친구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주사까지 많이 아팠겠다. 그래도 잘했어. 좀 나아졌어? 나는 지난달엔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했잖아. 몸 얘기 나오면 공감백이야. 그 대화 하나로 선미 씨는 울컥했습니다. 단순한 병원 얘기가 아니라 나를 제대로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절반으로 줄어든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칼로 조스는 말했습니다. 진짜 공감은 상대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 반응은 상대에게 나는 지금 이 관계 안에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신호다. 즉, 내 말에 반응해주는 사람은 단순히 답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함께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드 보부아르는 말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존재를 확인해 주는 일이다. 무심한 대답은 존재를 흐리게 만든다. 따뜻한 사람은요, 내 말 속에서 나를 보고 그 말에 반응하며 마음을 함께 움직입니다. 그 사람과 나눈 대화는 한 줄이라도 생생하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을 선물해 줍니다. 세 번째, 대화를 이어가려는 사람. 그 마음은 머무르고 싶다는 뜻입니다. 따뜻한 사람은요, 대화를 종료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려 합니다. 대화를 툭 끊지 않고, 그건 어땠어요?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덧붙여도 그건 마음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건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로 흔적을 남깁니다. 미정 씨는 60세, 딸과 함께 사는 이웃과 마음이 잘 맞아 종종 톡을 주고받았는데요. 하루는 미정 씨가 어제는 우리 딸이 늦게 들어와서 걱정했네요. 요즘 애들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요즘 애들 참 속 깊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말도 없죠. 따님은 요즘 무슨 고민 있으신가 봐요. 그 말 하나에 미정 씨는 이 사람은 내 얘기를 흘려듣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딸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었고 그 대화는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말했습니다. 관계는 질문으로 살아있고 침묵은 종종 감정에 닫힌 문이다. 말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난 지금 너와 연결되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대화를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어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를 다르게 합니다. 그 한마디로 우리는 느낍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와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대화의 끝에서 인사를 남기는 사람. 그 마음은 여운으로 남습니다. 톡을 주고받다가 대화가 슬슬 끝나갈 때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읽고도 조용히 답하는 사람, 답장이 뚝 끊기는 사람. 그런데요, 정말 따뜻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과의 대화가 소중했다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럼 맛있는 점심 드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요. 이 짧은 말 한 줄이 톡창 너머의 공기를 다르게 만듭니다. 진숙 씨는 64세입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새로 알게 된 지숙 씨와 가끔 톡을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이렇게 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진숙 씨, 어제 말씀하신 떡볶이집 저도 가봤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지숙 씨, 그죠? 저도 어제 또 갔다 왔어요. 히히, 이제 단골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지숙 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웃을 일만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톡 나눠서 기분 좋았어요. 그 한 줄에 진숙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이 남긴 온기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의 애덤 그랜트는 그의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대화의 첫인상보다 마지막 말투에 더 깊은 감정을 남긴다. 즉, 마무리를 예의 있게 하는 사람은 상대의 기억에 좋은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거칠래가 아니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이며 작은 예의가 만들어내는 진짜 따뜻함입니다. 로마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품을 가장 분명히 드러낸다. 톡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내느냐에는 그 사람의 배려가 담깁니다. 따뜻한 사람은 대화의 마지막에 예의가 아니라 진심을 남깁니다. 그 한 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이 관계가 위로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인지 구별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카톡 답장이 늦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그 짧은 메시지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따뜻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너무 오래 애쓰고 기다리고 말없이 마음을 건넸던 기억을 하나쯤은 품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속 누군가가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마음에 걸리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버텨온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였던 관계, 기다리는 게 익숙했던 하루들, 그 안에서 무너졌던 마음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은 나를 돌아보고 조금은 사람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여러분은 내 마음을 지키는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늙어서 혼자면은 축복인 이유, 늙어서 혼자 행복하게 살다 눈 감는 법 5가지,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가족과 사는 어르신보다 평균 수명이 더 깁니다. 우울증도 적고 치매 발병률도 낮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텔레비전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혼자 사는 게 축복인 이유, 오늘 명확하게 밝혀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거짓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노년에는 자식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짓말 말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받는 어르신들, 좁은 방에서 홀로 식사하시는 모습, 명절에 혼자 계신 독거노인 이야기만 나옵니다. 언론과 드라마는 끊임없이 혼자 사는 노년은 불쌍하고 외로운 존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실패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자식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더 외로운 어르신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고 손주들이 시끄럽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게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는 없고 내 존재가 짐처럼 느껴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건강 걱정이라며 간섭받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노후입니까?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혼자 있다는 건 물리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그저 어떤 공간에 나 혼자 있다는 뜻이죠. 반면 외로움은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쓸쓸한 감정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혼자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지혜롭게, 가장 당당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편견 하나를 완전히 깨뜨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예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아니요 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삶에서 나온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올해 78이신 김순희는 70살까지 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화목한 집안이라고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전쟁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손주들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출근 준비로 바쁜데 내가 늦잠 자면 안 되니까요. 아침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하다 그릇이라도 깨지면 딸의 한숨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손주들이 학교에 가고 딸이 출근하면 그제야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도 전기세가 아깝다는 생각에 소리를 작게 들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하고 싶어도 통화료 걱정에 짧게 끊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은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텔레비전을 크게 틀었습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도 손주들이 보는 만화를 함께 봐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더 힘들었습니다. 입맛에 맞게 간을 좀 세게 해달라고 하면 딸은 건강이 안 좋다며 거절했습니다. 가끔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면 배달 음식은
몸에 안 좋다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8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 의견을 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70살 되던 해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친구 한 분이 혼자 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는 너무나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친구만의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화초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친구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 아침에 늦잠 자고 싶으면 자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먹고 텔레비전도 내 마음대로 봐. 누구 눈치 안 보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두려움도 컸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 아프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고민 끝에 용기를 냈습니다. 혼자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반대했습니다. 나이에 무슨 혼자 사는 거예요? 아프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모시고 살게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첫날 밤 혼자 누운 침대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점심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짜장면도 시켜 먹고 된장찌개도 해 먹고 가끔은 김밥도 사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마다 복지관에서 하는 수채화 수업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분들이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공원 산책도 매일 했습니다. 산책하다 만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말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혼자 산 지 8년이 지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 독립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큰 집에 살았지만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후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공간의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심리적 해방감이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텔레비전 하나 마음대로 켤 수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하나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늦잠 한번 마음 편하게 잘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삶입니까? 숨만 쉬는 것이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면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는 것, 점심에 뭘 먹을까 고민하는 것, 저녁에 어디를 산책할까 정하는 것,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년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결정권이라고 부릅니다.
내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를 스스로 정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요양원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 그룹의 어르신들에게는 화분을 주며 스스로 물을 주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의 어르신들에게는 직원이 화분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스로 화분을 관리한 그룹이 훨씬 더 건강했고 오래 살았습니다. 단지 화분에 물을 주는 작은 선택권 하나가 수명을 연장시킨 겁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살게 되면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을 바꿀 수 없다고 느끼면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우울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하고 내 선택은 무시당하고 나는 그저 돌봄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시간만 때우고 저녁에 잠들기만 기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철학자들도 오래전부터 고독의 의미를 탐구해 왔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행복의 전제 조건이다. 진정한 내면의 풍요로움은 고독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게 불편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몽테뉴는 평생 자신의 성에서 혼자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혼자 있음과 외로움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혼자 있음은 물리적 상태이고 외로움은 감정 상태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깊은 외로움은 사람들 틈에서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파티장에 수십 명이 있어도 나와 진심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없을 때,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이럴 때 느끼는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 한두 개가 피상적인 관계 수십 개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 오히려 더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수채화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 공원에서 만난 이웃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마 딸 가족과 함께 살 때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진정한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와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어디에 더 깊은 외로움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가족과 함께 살 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혼자 사는 노년이 증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이유로 3대가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이 혼자 살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발달해서 병원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배달 서비스, 돌봄 서비스, 응급 시스템 등 혼자 살아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졌습니다. 과거에는 혼자 살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응급 버튼 하나면 구조대가 옵니다. 지자체에서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또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가 길어졌습니다. 예순의 은퇴 이후에도 80, 90까지 산다면 20년에서 30년이 남습니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며 눈치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내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주거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삶의 철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활동적 노화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필수적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삶, 이것이 바로 존엄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자식에게 맡기고 판단력을 잃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김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혼자 살기로 결심한 후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식과 함께 살지만 관계가 좋지 않은 노년층보다 훨씬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건강 지표도 더 좋고 우울증 비율도 낮고 인지 기능도 더 잘 유지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혼자 살면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을 보러 가고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합니다. 이 모든 활동이 두뇌를 자극하고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반면 자식과 함께 살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밥은 차려져 나오고 청소는 누군가 해주고 할 일이 없습니다. 편하긴 하지만 뇌와 몸이 퇴화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입니다. 지금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도 이미 혼자 사시는 분들도 앞으로 혼자 살게 될 분들도 모두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현명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이
불효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진짜 효도는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삶을 존중할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매일 얼굴 보며 갈등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게 훨씬 건강한 관계입니다. 자식들도 사실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게 편합니다. 다만 말을 못할 뿐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억지로 함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가 불편하고 힘든데도 체면 때문에 참는 겁니다. 아침에 시어머니 눈치 보는 며느리, 사위 눈치 보는 장모, 손주들 시끄럽다고 말 못하는 할아버지, 며느리, 비 맞추는 할머니, 이런 관계가 과연 행복한 걸까요? 차라리 떨어져 살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버림받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불쌍한 게 아니라 당당한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혼자 사는 노년을 동정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스스로 독립해서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실천하고 있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여러분의 노년도 김순희 할머니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깼다는 것, 창밖에 햇살이 비친다는 것, 오늘 만날 친구가 있다는 것, 어제 맛있게 먹은 저녁 식사, 이웃이 건넨 따뜻한 인사, 잘 자란 화분의 꽃 한 송이,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뭘 감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감사할 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마인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뇌 구조를 바꿉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습관이 생기면 삶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불평하며 사는 사람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행복은 천지 차이입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혼자 산다는 것은 자유이지만 동시에 책임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유도 행복도 모두 잃게 됩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계단을 오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걷기는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무릎에 부담도 적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으며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산책은 특히 좋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식욕을 돋고 면역력을 키웁니다. 또한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며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공원에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같이 걷는 친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사회 활동입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운동을 하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의자를 잡고 가벼운 체조를 하세요. 온라인에 시니어를 위한 운동 영상이 많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식사도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 귀찮아서 대충 먹기 쉽지만 제대로 된 식사가 건강의 기본입니다. 단백질, 채소, 과일을 골고루 드세요. 고기, 생선, 달걀, 두부로 단백질을 챙기고 제철 채소와 과일로 비타민을 보충하세요. 일주일에 2-3번은 직접 요리해 보세요. 국 한 냄비 끓여 놓으면 며칠 먹을 수 있고 밑반찬 몇 가지 만들어 두면 한 주가 편합니다. 3번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이제는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억지로라도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직장 동료, 학부모 모임, 친척 모임 등 원하지 않아도 참석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만나면 기분 좋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만 만나세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면 피곤하거나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은 과감히 거리를 두세요. 남은 인생 만나서 기분 나쁜 사람과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과의 우정은 보물입니다. 오랜 친구는 새로 사귀기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 서로의 인생을 알고 있는 친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차 한잔하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런 만남이 주는 위로와 힐링은 가족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관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 종교 시설, 취미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 금방 친해집니다. 같이 운동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여행 가는 친구가 생깁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립은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을 높이지만 의미 있는 관계는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원봉사도 좋은 선택입니다. 초등학교 등교 시 안전지도를 돕거나 환경 정화 활동을 하거나 복지관에서 재능 기부를 하세요. 남을 돕는 일은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 그게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4번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돈 관리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자 살면 경제적 계획이 더 중요해집니다.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매달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세요. 생활비 80%, 비상금 10%, 즐거움, 자금 10%로 나누면 좋습니다. 생활비는 식비, 주거비, 공과금, 통신비 등 필수 지출입니다. 비상금은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수리비를 위한 것입니다. 즐거움, 자금은 외식, 여행, 취미 활동을 위한 돈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면 계획적으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은 아끼지 마세요. 좋은 음식, 필요한 의료비, 적절한 운동시설에 쓰는 돈은 투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정기 건강 검진도 꼭 받으세요. 일찍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면 체면 유지나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세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비싼 옷을 사거나 과도한 선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무리하게 용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컸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릴 필요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당당함을 만들어냅니다.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 사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는 자유, 이것이 진짜 독립입니다. 5번째,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이 말이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남은 삶을 더 충실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서류를 정리해 두세요. 재산 목록, 통장 정보, 비밀번호, 보험 증서를 한 곳에 모아두세요. 유언장도 작성하세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만들면 자식들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미리 정해 두세요. 자식들에게 미리 이야기해 두면 나중에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책임 있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응급 연락망도 구축하세요. 복용 중인 약 목록, 지병, 응급 연락처를 적어서 현관이나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이웃이나 구급대원이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도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 두세요. 이웃과도 친하게 지내세요.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 이웃 중 한두 명은 가까이 지내는 게 좋습니다. 며칠 동안 모습이 안 보이면 걱정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돌봄 서비스도 활용하세요.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줍니다.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자유를 생각하는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더 충만하게 산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후회 없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 산책 30분,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예산 관리 노트 한 장, 응급 연락처 메모 하나,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과 만나는 축복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나이의 끝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본질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혼자 있으면 버림받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은 몇 번을 실행하실 건가요? 댓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하나만 선택하셔도 좋고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영상을 더 유익하게 만들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함께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화롭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